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팀의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자료는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서부터 한번 소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목도 이제 D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물가 수준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어가지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물가 수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가 증가 자체가 계속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보다도 오히려 더 가파른 속도로,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가파른 속도로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증감률,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같이 내려가는 공통 요인이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하게 내려갔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어서 차별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차별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월달, 8월달, 9월달에 물가가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요인들 때문에 하락을 했나 한번 살펴봤더니 음식료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나머지는 공공요금 쪽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농산물, 음식료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농산물 시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높았던 농산물 그리고 기저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일시적인 이런 요인들은 회복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상 공공요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억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미 이제 기저가 낮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쪽에 있어서 이제 집값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값이 최근 들어서 뭐 임대료도 그렇고 주택가격 같은 경우도 좀 부동산 가격도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 디플레 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일본식으로 그런 우려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일본의 장기 디플레 국면 진입했던 시점들 한번 살펴봤더니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인데요. 이게 급락하는 시점에서 이제 디플레 구간에, 저성장 구간에 돌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OECD 전체 국가들인데요.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끝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버블을 논할 만한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부담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영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좀 주춤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가의 구성 항목도, 우리나라 물가 구성 항목 한번 보게 되면은 전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월세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빠졌고, 최근에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이제 부동산 집값 잡히면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가 부담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 자체가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매 가격이 또 회복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전세 가격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물가 쪽에 있어서 부담이 완화된 요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노동 정책이랑 조세 정책, 이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을 상당히 빠르게 올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2해 동안 정부 목표치에도 미달하는 고용 수준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세입 항목을 보게 되면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비소비 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를 깎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들도 어쨌든 세금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저가 이제는 완화될 수 있는 시점인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쨌거나 고용도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압력이 이제는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내부적인 요인은 안 좋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더 심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공통 요인이 뭐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2011년 이후에 회자됐던 얘기가 뉴노멀이었습니다. 글로벌 성장률의 레벨이 바뀐다, 더 낮아진다라는 거였는데 이런 경향이 생기면서부터 글로벌 교역량이 추세적으로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최근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가파르게 둔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부분은 우리나라 물가 같은 경우가 내수보다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 환경 자체가 수출에 좀 영향이 많다 보니까 수출이란 상관계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수출 사이클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작년 10월이 수출 금액상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에 YOY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 10월 달이 마이너스 14%가 최저였던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회복되는 형태의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던 인플레이션도 조금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가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물가가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회복되겠느냐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은 예산 구조가 변화했고 SOC 투자까지 이제 확대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번 예산안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SOC 투자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도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큰 폭으로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나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중에 대한 예산 책정도 상당히 높여놨고요. R&D 쪽에 대한 예산 책정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산업활동이라든가 경기 활력에 도움이 되는 쪽들에 대한 예산안들을 비중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보면 SOC 투자 증감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금액도 떨어들었는데 증감이 자체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였지만 이게 이제는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설업 같은 경우가 앞서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제공하겠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 부진도 꽤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업, SOC 투자에 들어가는 건설업 같은 경우가 고용 유발 효과가 전 산업 중에 서비스업이 제일 크긴 하지만은 그 다음 제조 활동, 산업 생산 활동들을 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SOC 투자의 구체적인 어떤 대안으로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게 이제 생활형 SOC 3개년 계획, 그리고 이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도 개정을 했죠. 거기다 더불어서 수도권 사시는 분들 이제 관심들이 많으셨을 텐데 광역교통 2030 GTX A 노선하고 B 노선, C 노선 조기 착공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뭐 광역철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그 조기 착공하게 되면은 광역철도 노선 자체가 거의 기존 연장이 기존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들도 고용 유발 및 어떤 인플레 회복에 대 있어가지고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중반쯤에 4월 30일 날 양당 트럼프랑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는 했습니다. 근데 합의하고 나서 탄핵 얘기 들고 나오면서 트럼프가 그 회의를 깨버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임기 2기로 가거나 아니면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경기 살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올해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대선이 진행이 되는데 미국의 재정 지출 이거는 연방 정부랑 지방 정부 재정 지출을 다 합쳐놓은 건데요. 대선이 있던 해에 재정 지출의 변곡점이 형성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이제 집권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집권당이 바뀌었을 경우에라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보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기조들을 보여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대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하면 또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이랑 경제 연관성도 상당히 높고요. 경기 부양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국 성장률 보시게 되면 지금 6%까지 내려왔습니다. 3분기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소비의 기여도 떨어지고 투자의 기여도 떨어지는 상황 하에서 성장률까지 같이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내내 재정 적자 규모로 확대시켜가면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게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하고 경기 부양을 성장률을 제고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지출 증감률을 확 높이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는 경우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세 수입이 빠지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올해 조세 수입이 줄어든 거는 연초부터 해서 감세,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감세를 진행을 했었던 영향이거든요. 결국에는 정책의 방점이 약간 내수 쪽으로 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올해 내내 계속 기대를 자극했던 거 인프라 투자 그 지방 정부의 특수 목적 채권 많이 발행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발행을 해놨는데 이제부터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프라 투자 증감률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움직여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정부의 경기 부양 방점 자체가 내수 중심으로 독자적인 어떤 경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구축하려는 그런 형태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형점이 약간 기존이랑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이 끌어올려질 때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 경기 부양 과정에서 흡수하면서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전반 전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끌어올려졌으면은 지금은 이 지향점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효과까지 전역적인 확산 형태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정책 스탠스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기대해 볼 부분들이 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외부에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은 희석됐다. 기대감이 희석됐다. 이런 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정책 쪽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기본적인 사이클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이겠느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이질적인 모습이 한 가지 발생했다는 데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종종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합니다. 소비 같은 경우가 쭉 올라갑니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한번 터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소비는 아무래도 소비 성향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기에 충격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생산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생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들이 투자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훨씬 더 많이 빠졌고 다 올라오지도 못했고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훨씬 더 충격이 발생했을 때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린 거죠. 이게 단기로 보더라도 이런 충격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제조업이 생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망가지는 경향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하늘색 선이 산업 생산 증가율이고요. 까만색 선이 소매 판매 증가율인데 이 빨간 표시해 놓은 부분들 보시게 되면은 산업 생산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 구간들이 어떤 구간들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는 IT 버블, 그리고 여기는 금융위기, 그리고 유가 급락, 그리고 지금 무역 분쟁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들을 감안을 하면서 투자 계획이라든가 고용 계획 모든 걸 다 낮추기 때문에 생산 활성 자체가 훨씬 더 위축이 돼버리고요. 결국에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은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초과 수요 상황이 발생하게 나면은 결국엔 이 회색 막대기로 그래프로 표시가 된 부분들인데 이렇게 초과 수요가 확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결국에는 재고를 소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중에 재고 지수를 보면은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제조업 망가지고 소비가 버티는 상황, 그런 상황 하에서 재고 지수가 쭉쭉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재고까지 소진되고 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냐. 지금도 보시게 되면 재고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재고까지 다 빠지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무역 분쟁이라는 우려들 때문에 경기
제조업 쪽에서의 위축이 생겼고 소비는 상대적으로 견조했기 때문에 요 초과 수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고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는 미국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사이클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결국에 미국의 수입 사이클 이렇게 줄어들었던 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달러 인덱스도 하방 압력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 이외 지역들에 대한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강한 기대를 만들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여러 차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사이클 저점에서 이제는 미국의 수입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경기 사이클 저점을 통과하고 인플레이션도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조금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IT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미국 수입 증감률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수입 증감률이 여기 거꾸로 그러는 겁니다. 미국의 수입 증감률이 이제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한국 반도체 재고 사이클도 마찬가지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이나 핸드폰 부품 수출이 IT, 우리나라 IT 하드웨어 쪽에서의 수출 지표 자체가 회복되는 속도가 일반 기타 재화들보다 훨씬 연말 연초까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모멘텀 측면에서 강하다라는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PS,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IT가 더 부진하면서 아래쪽으로 시장 전체를 잡아 끌다가 이제는 IT가 시장을 위로 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점들도 IT에 대한 매력도는 연말 연초까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6년에서 17년 초 그리고 18년 1월까지 이때까지 시장 상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2016년 초에 저점을 찍고 그 중국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1800포인트 초반에서 저점을 찍고 2017년에 2000대 초반까지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등락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2017년 2월 달부터 18년 1월까지는 쭉 가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가면서 고점을 보러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IT 집중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IT 거기서 확산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 시기에 IT 혼자서 거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두 번째 시기 보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있었고요. 얘네 둘을 뭐 특별한 케이스라고 뺀다고 하더라도 전기전자, 증권, 서비스업, 은행, 그리고 금융화학, 기계, 철강금속, 올드 시클리컬들까지 전부 다 수익률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같이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으로 넘어갈 거를 지금 기대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쪽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일단은 그러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부재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산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 아까 중국 같은 경우 약간 정부 정책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4분기 같은 경우에 워낙에 중국이 정부 적자 규모를 많이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뭐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업종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고정자산 투자 증감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 증감률 요 레벨 자체가 획기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강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 GDP 대비 투자 비중 이 정도 상황이었을 때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경기가 받쳐질 때 원자재라든가 아니면은 중간재 자본재의 흡수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전 세계 뭐 물가라든지 한국의 물가 같은 것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만 해도 이제 떨어지던 게 멈추고 올라간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국의 수입 증가율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긴 하지만은 회복의 정도가 기존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역적으로 이제 확산된 우리나라 업종 쪽에서도 확산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게 만드는 모습들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상태죠. 그 주식시장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상품 무역 같은 경우도 고점을 통과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서비스 무역이 그 부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제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어야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공업들이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상황까지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 그리고 마진 여건 악화라는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지수라는 게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한번 등락은 있었지만은 계속 레벨이 잡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질 가격 자체는 잡혀 있다는 거죠.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냈을 때. 근데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임금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결국엔 물질보다 임금이 전체 재화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결국에는 기업들 입장에서 마진을 내려면은 만들어내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을 비싸게 해가지고 마진을 그 중간에서 마진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임금 전가율마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커머스 같은 것들 돌아오면서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뭐 아마존 효과라는 말도 있듯이 이런 애들이 수익을 편취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다가 임금 부담을 점가할 수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진 여건의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전역적인 뭐 어떤 제조업 쪽에서의 활발한 캐펙스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불안감이 좀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여기서 이런 부분들 마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다시피 아마존 매출 총 이익률 늘어나면서 주가 같이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 쪽에서 싼 비용으로 물건을 팔면서 자기 소사이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진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들어가는 반면에 얘들의 마진율이 높아지기 직전에 IT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확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엑센추어 같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SI 이런 쪽들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들이 글로벌하게 나타났었다는 점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2019년 상승 구간이 상당히 특이했었죠. 원래는 ISM 제조업 지수랑 S&P가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S&P가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업종들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M이랑 S&P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뭐 IT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구통신 섹터도 있고 그런데 뭐 산업재라든가 소재라든지 에너지 이런 섹터들도 자기 시총 비중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IT, 통신 커뮤니케이션 섹터 하나, 이 두 개만 딱 올라오고 나머지 섹터들, 특히나 국영제에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총만큼도 상승 기여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결국 우리도 그 부분들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상승 기여도 아까 섹터를 봤는데 업종으로 보시게 되면 더 극명합니다. 하드웨어,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미디어, 반도체 부품, 그리고 인터넷 카탈로그 여기에 아마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전역으로 아니면 올드 이코노미, 국영제 이쪽으로 전부 다 확산되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범위 내에서의 확산을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업종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이런 맥락에서 짚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